VOA 세계뉴스입니다. 윌리엄 번슨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가자 전쟁 휴전을 위해 이집트 카이로에 있다고 백악관이 8일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번스 CIA 국장과 브렛 맥커크 중동 특사가 카이로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특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커비 보좌관은 아직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간에 견해차가 남아있다며 우리가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곳에 팀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자지구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군은 8일 가자지구 전역과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무장 세력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공중 육지 바다에서 가자지구의 많은 지역을 폭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민간인 사상자와 기반시설 파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8일 당의 정책과 노선을 집약한 정강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날 전국위원회 산하위원회에서 경제정책과 통상정책, 외교와 이민 등 20개 문제에 대한 정강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정강 정책 서문에는 국경 봉쇄와 이주민의 침입을 차단하고 인플레이션을 종료하며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감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3차 세계대전 방지와 유럽 중동의 평화 복구 그리고 전기차 의무화 취소 등도 제시돼 있습니다. 특히 새 정강에는 동맹이 공동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한다고 명시해 트럼프 재집권 시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정강에 명시됐던 한국과 한반도 관련 언급은 이번엔 빠졌습니다. 공화당은 또 중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 취소와 중국산 필수품 수입 단계적 중단 방침도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번 공화당 강령은 2016년 강령보다 훨씬 더 민족주의적이며 보호주의적이며 트럼프가 공화당 노선을 확실하게 접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8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돼 모든 나라가 에너지, 식량 안보를 위협받고 전 세계적으로 민생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경제협력에 나서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고 국제사회가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서양과 인도 태평양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해 한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그만큼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일본을 포함해 10여 개 이상 국가 정상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라이칭떠 타이완 총통은 9일 역사에서 작은 군대가 더 큰 군대를 이긴 사례가 많다며 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라이 총통은 중부 공군 기지를 찾아 장교들 앞에서 한 이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장비 규모가 중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한 나라의 군사력을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작은 군대가 더 큰 군대를 이긴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 총통의 군부대 방문은 타이완 국방부가 오는 22일부터 진행하는 연례 합동 군사훈련 한광 40호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오늘 즉 9일부터 11일까지 이곳 워싱턴에서는 32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되지는 않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서로 협력하고 위협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4개국과 나토 간의 협력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2도, 최고는 24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북다서양 조약기구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나토 동맹국과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이 참석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 등 안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주요 일정과 의제를 전해드립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워싱턴에서 32개 나토 동맹국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과 유럽연합도 참석합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열려 큰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첫째 날인 9일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나토 지도자들을 환영하고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백악관 인근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열립니다. 멜론 오디토리움은 1949년 4월 4일 나토 창설의 근거가 된 북대서양 조약이 체결된 장소로 지난 1999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나토 창설 50주년 기념 행사도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이어 본행사가 열리는 둘째 날엔 스웨덴을 나토의 새 회원국으로 환영하는 행사에 이어 32개 나토 동맹국이 참여하는 정상회의가 본격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 이후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이 열립니다.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에는 32개 나토 동맹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및 EU가 참여하는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또 11일 오후 나토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한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정상회담을 별도로 개최하고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특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라며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집단 방위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파트너십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increase our support to Ukraine for the long haul, reinforce our collective defense and deepen our global partnerships.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실질적인 패키지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부 고위관리는 지난 5일 사전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추기는 중국을 비판하며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방위산업 지원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맹국들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데 있어 강력한 언어가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32개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등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비판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과 나토 간 첫 공동문서도 채택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인도태평양 협력국들이 나토 회원국들과 중러 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see this new emerging axis of China, Russia, North Korea, and Iran, and two of those countries are very close to South Korea. 오헨런 연구원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새롭게 부상하는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그중 두 나라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이들에 대한 대응은 미국과 동아시아 주요 파트너 간 잠재적 협력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VOA에 이번 정상회의가 주로 유럽 안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각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문제와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ost of the issues will focus on European security and in particular Ukraine's relationship. 한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워싱턴에 도착해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일부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양정회담을 갖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날 저녁에는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참석하며 다음 날인 11일에는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 국가의 별도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와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 이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미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고 또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한미일 관계와 한미 관계를 별도로 떼어내 정상회담을 할 여유와 시간이 있을지 현재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8일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나토는 1949년 4월 4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해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 집단 방위를 목적으로 창설한 군사동맹입니다. 나토는 창설 이래 회원국 간의 군사적 협력과 정치적 협의를 통해 유럽 대서양 지역의 평화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인도 태평양 지역 나라들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태 지역과 동떨어진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카펜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유럽 담당 선임국장은 8일 나토는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ATO is not expanding into the Indo-Pacific. There is no accession process, and all of NATO's defense and deterrence. 카펜터 선임국장은 이날 워싱턴 외신 기자클럽 FPC가 개최한 나토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진행 중인 가입 절차가 없고 나토의 모든 방어 및 억제 역량도 나토 동맹국 영토인 유럽의 대서양 지역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사실은 그 반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협력하며 위협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펜터 선임국장은 나토와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은 많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으며 더 나은 협력을 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가 존재한다며 사이버 안보, 허위 정보와의 싸움 등을 거론했습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나토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Certainly Russia is a primary threat to NATO allies. But as I said on Friday, the PRC has been 카펜터 선임국장은 물론 러시아가 나토 동맹국에 대한 주요 위협이라며 하지만 중국은 다양한 이중용도 품목을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은 지난 24시간 동안 어린이 병원에 대해 이뤄진 비극적인 공격에서 볼 수 있듯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유럽 안보에 장기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펜터 선임국장은 따라서 이는 모든 나토 동맹국의 큰 우려이자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의 우려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 is something that is of immense concern to all NATO allies. But also is something of concern to our Indo-Pacific partners.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화를 나눌 것이고 이들 위협 중 일부는 공동성명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토는 9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나토 32개 회원국 정상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도 초대됐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한국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 사이의 오랜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워싱턴에서 9일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나토는 공동의 안보 우려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나토는 유엔과 유럽연합, 유럽안보협력기구, 아프리카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포함해 전 세계의 국가를 아우르는 35개 이상의 활발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각 인도태평양 파트너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국 등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인태적 4개국과의 인연을 나열했습니다. 일본과 나토 간 대화 협력은 1990년대 초, 호주 및 한국과의 대화 협력은 2005년부터 시작했으며 뉴질랜드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나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토 작전에 기여하는 등 25년 이상 나토와의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국 자격으로 이번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됐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북러 협력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의 행동 등 북한이 무기 이전을 통해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등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오랜 시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이를 분명히 하고 영내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와 2023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 5일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군사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5일 BOA와의 통화에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의 주요 주제들은 한국도 많이 관여하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assume during the NATO conference the war in Ukraine, Russia's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번 나토 회의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논의될 것이고 가자 지구에서 테러 조직인 하마스에 대한 전쟁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4개국과 나토 간의 협력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과거에는 북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가 별개로 여겨졌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8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IP4와의 협력 강화는 잠재적 침략자가 북한이든 중국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것을 고려할 때 인도태평양 지역 동북아의 이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모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will strengthen the, if you will, the element of deterre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element of deterrence.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아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32개 나토 회원국들과 한국을 포함한 IP4 파트너 국가들도 3년 연속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IP4 국가들은 나토와 협력 강화와 관련한 공동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IP4가 나토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나토는 전적으로 방어적인 목적이 분명하고 동맹의 회원국을 방어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IP4 should indeed strengthen its relationship with NATO. NATO is completely, definitively. 또 중국이 IP4와 나토와의 공조 강화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IP4는 중국의 항의를 무시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불안정이 아니라 더 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중국의 말을 무시해야 하며 사실은 그 정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IP4와 나토와의 공조 강화와 관련해 나토는 냉전의 산물이자 세계 최대의 군사동맹이라면서 냉전적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린젠 대변인은 이날 IP4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아태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란 언론 보도와 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영내 방어 동맹으로서의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아태 지역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냉전적 사고방식과 진영 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나토가 유럽에 이어 아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이날 BOA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IP4는 나토 및 나토의 개별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새로운 안보 협력은 한국, 일본,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아시아 작전지역으로 확대해 우크라이나 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 미국을 효과적으로 위협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토의 안보와 동아시아 파트너 국가들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가 됐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만약 한국이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노력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면 나토 회원국들은 대북 대응에 있어서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선 이는 중국이 러시아와 제한 없는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행동의 자유를 일부 양보한 것이라며 유감스러운 결정이지만 놀라운 결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의 행동의 자유를 희생하면서 실제로 중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북한과 러시아의 도발적인 행동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미국, 한국, 일본은 중국과의 대화에서 이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제임스 프르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날 나토와 IP4의 협력은 확실히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것은 유럽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인도태평양에서 동맹에 기반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will certainly enhance deterrence against China and North Korea. But this has been an evolving. 이어 나토와 IP4 간의 협력은 계속 진행돼 왔다면서 IP4 개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은 국제 안보 환경의 통합이라며 과거엔 항상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지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로 국제 안보 환경이 통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hat we're seeing is really an integration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the past, we always thought about Europe as one. 프르지스톱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유사시 나토의 많은 회원국들이 과거 한국 전쟁 당시처럼 한국을 지원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사실 안보 조약이 없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유럽 국가들이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과 무력에 의한 인도태평양과 한반도에 대한 현상 변경 시도 반대를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한반도 유엔군 사령부의 일원이라며 유사시 한국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한 지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3년 전 한국이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했던 원동력이었던 핵심 이슈와 이해관계가 그 이후 더 커지고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나 영내에서 나토의 직접적인 역할은 없지만
특히 최근 푸틴과 김정은의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유용한 논의가 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주요 나토 회원국들이 이미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비판과 관련해선 중국의 불만은 매우 익숙하고 예상치 못했던 것이 아니라며 대체로 무시해도 무방하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나토는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에 관심이 있고 RP4도 나토에 관심이 있다면서 RP4와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자연스러운 연계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나토의 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영내 전반과 한반도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선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RP4는 중국이 자신들의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의 전직 정보 당국자들은 한국이 나토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적 위상 제거와 억제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밀착 행보와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첨단 기술을 전수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러시아의 침략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6일 B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그랜 콘 전 중앙정보국 고위 작전요원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먼저 푸틴의 평양 방문 이후 러시아와 북한이 그들의 관계를 사실상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동맹으로 격상시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미국 상원의원은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을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만남에 비유했는데요. 사일러 분석관님, 미국 정부가 정말 이 만남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나요? 북한 러시아 관계 심화가 미국의 세계 전략과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까요? I think if you look at the summit for people who've been watching closely the developments over the past few years in Russia, North Korea 정상회담을 보면요. 지난 몇 년간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 진전을 면밀히 봐온 사람들에게는 정상회담 자체에서 특별히 놀랄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경제, 문화, 교육 부분 교류와 같은 가벼운 영역에서의 협력과 일종의 군사협력 약속, 그리고 심지어 조약이나 상호 방위와 관련된 문구들까지 모두 예상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거나 또는 허점이 많아서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나 정상회담 자체만 놓고 보면 전략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은데요. 그것이 세계 질서나 북한이 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경천동지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을 진행하면서 우려할 점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분야죠. 정상회담의 대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할 군수품을 원하고 러시아는 그들을 돕는데 자발적인 파트너이자 어느 정도 능력 있는 파트너를 북한에 갖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이죠. 기꺼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나 제재를 모르는 척하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북한의 구명줄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건설하려는 국가들과요. 이것이 바로 북한이 꽤 오랫동안 외교에서 추구해온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실망스러운데요. 이미 진행 중임을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반영한다는 점에서요. 하지만 이것이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전야에 스탈린과 대화하고 몇 달 또는 몇 년 안에 침공 계획을 내놓은 것과 같은 일이냐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영향력은 경제력에서 나오는데요. 지난해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은 10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 중 하나지만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의 국방비는 미국의 9분의 1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러시아의 힘과 역량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글렌 콘 의원님. I would hope that we don't underestimate the danger that Russia presents to one its neighbors that we've seen in Ukraine since 2014. 러시아가 그 모든 이웃 국가들에 끼치는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위협을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봐왔죠. 또 2022년 2월 이후엔 확대된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러시아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 많은 피해를 주고 다른 국가들의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러시아는 전 세계 많은 지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까운 이웃이라고 부르는 곳에서요. 저는 그들이 이웃 국가들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역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서의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의지와 푸틴 정권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모든 자원을 현재 우크라이나 공격을 계속하는데 쏟아붓고자 하는 의지 말이죠. 또 조지아와 몰도바 영토를 계속 점령하려는 의지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러시아의 경제난을 말씀하셨는데요. 푸틴이 북한에 줄 현금이 있을까요? 그리고 푸틴이 다른 어떤 나라와도 공유하지 않았던 민감한 기술을 북한에 줄지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푸틴이 탄약 이상의 것을 원하는 건 아닐까요? I think we've seen that Putin is willing to sell off the natural resources of Russia, which is a very rich country in potential in natural resources. 우리는 푸틴이 기꺼이 러시아의 천연 자원을 팔려는 것을 봐왔습니다. 러시아는 천연 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불행히도 인적 자원도 팔 수 있고요. 그는 자기 정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기술을 제공할까요? 저는 러시아가 그렇게 하길 원치 않을 거로 생각해요.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는 그에 대해 우려해야 하고 서방에서는 그것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푸틴은 분명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북한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불행히도 이란과 북한이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매일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당하면 다른 한쪽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지원한다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의 국경 침입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고려한 것일까요? I think when you look at a treaty like this, you have to have a realist perspective as you look at how countries interact with 이런 each other. 조약을 볼 때는 현실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들이 하는 약속과 공약들, 그리고 그들이 한 약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사용하는 허점들에 대해서요. 몇 년 전 일인데요. 북한이 우리가 사적으로 자주 들었던 말을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냉전 시절 북한은 1961년 소련과의 조약에 따라 소련이 미국과의 핵전쟁 위협을 감수하며 북한을 방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은 러시아의 안보 공약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가장 중요한 두세 가지 이유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푸틴이 얼마나 멀리까지 갈지에 대한 많은 회의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 회담의 상징성을 즐겼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전략적 지위를 확인하는 상징성, 그리고 미국의 눈의 가시가 될 명백한 동맹으로 상징성을 즐겼습니다. 따라서 이 조약이 적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볼 수 있는 것은 북러 양국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군수품 생산과 러시아로의 운송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들은 조약에서 일종의 조건을 만들어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침공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그들의 행동이 방어적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최근 군사 정찰위성과 미사일 발사는 모두 실패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가 과연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줬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러시아가 민감한 기술을 북한에 주게 될까요?
I don't think that the Russians have any interest in providing North Korea with the sensitive technologies to enable the North Koreans to present a threat. 저는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기술을 제공해 미래에 러시아조차 위협할 능력을 갖추게 할 의향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아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이 전쟁을 이겨내고 언젠가는 유럽연합, 미국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다시 맺을 수 있기를 말이죠.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가 그들을 아주 빨리 버릴 거라는 걸 아주 잘 알아야죠. 러시아가 언젠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요. 더 큰 우려는 러시아의 두뇌 유출이나 기술 손실인데요. 이건 향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매우 잘 알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건 양측이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낮은 수준, 풀뿌리 수준에서 매우 위험한 기술 말입니다. 이는 양측 모두 상대방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일부 인재들이 이를 찾을 것이라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은 물론 이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과 같은 강력한 동맹들을 필요로 할 겁니다. 우리가 향후 이를 주시하고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을 줄 동맹 말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도 복원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 친밀해지면 어느 한쪽과는 소원해졌는데요. 이 모든 복잡한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들은 영내에서 어떻게 최선의 국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I think one, we should not allow neither the governments in Washington or Seoul or the NATO leadership in Brussels.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미국과 한국 나토 지도부는 푸틴이 우리 결정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 유럽, 한국 국민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걸 푸틴이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되고요. 중국을 언급하셨는데요. 흥미롭죠.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기술이나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걸 탐탁지 않아 하니까요. 그건 중국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아마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데요. 우리가 지금 그들을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요. 그들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선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서로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연대의 장기적인 유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푸틴은 물론 이번 행동으로 중국을 화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푸틴은 2022년 2월에 했던 것처럼 또 다른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요. 그리고 만약 러시아가 원한다면 러시아의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 있어요. 푸틴이 지금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러시아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현대적인 국가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러시아인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러시아가 계속해서 북한과 놀아나면서 한국을 위협하려고 한다면 우리 동맹인 한국이 그런데 겁먹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의 정책 이행을 러시아가 방해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바라고요. 한국이 미국, 나토와의 동맹을 이롭게 하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정책을 취하는 데 있어서요. This is so important. And what comes to mind as I hear you speak, Glenn, is the confidence in global. 이건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당신 말을 들으면서 한국이 글로벌 사고방식에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가 언제인가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냉소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하지? 우리 전쟁도 아니잖아. 이건 러시아와의 관계만 해칠 뿐이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이 커질수록 우크라이나 지원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글로벌 관점에서 또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최고 이익은 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데 있습니다.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구축하려는 비논리적이고 비자유적인 세계 질서 말입니다.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옹호하고 그런 질서를 따르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게 한국의 이익을 발전시킬 겁니다. 러시아로부터 들려오는 즉각적인 위협을 훨씬 넘어서서요. 하지만 일부 한국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타이완 비상사태에 얽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나토와 어느 정도까지 협력해야 할까요? 그리고 한국은 나토가 한국의 안보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Those are great questions, and I think some of that will emerge over the coming days of the summit. We'll get a re-emphasis on why this cooperation. 좋은 질문입니다. 그중 일부는 앞으로 나토 정상회담에서 부각될 텐데요. 우리는 나토와의 협력이 왜 한국에 좋은지 다시 강조하게 될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우선 국제 무대에서는 공경에 빠진 친구 우크라이나를 돕는 플레이어로서 한국의 세계적 위상에 이롭고요. 동시에 나토와의 협력은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유엔 사령부에는 한국 전쟁 당시 군대를 파병했던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북한 침략 시 한국 방어를 돕기 위해 분명히 그곳에 있을 국가들이죠. 그리고 분명히 다른 역량들을 가진 나토 국가들도 있고요. 분명히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한국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말이죠. 그래서 이건 매우 현명하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 아래서 한국이 나토와 협력하고 다가오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나토에 부여하는 가치를 더 강조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글렌 콘 전 중앙정보국 고위 작전요원의 대담을 보내드렸습니다. 북한은 자국 군사교육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공개해 양국 간 군사협력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간 불법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사회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인민군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러시아로 향했다고 관영 매체들을 통해 대내외에 공개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김금철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군사교육일꾼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8일 평양에서 출발했다며 군 장령과 군관, 북한 주재 러시아 연방대사관 무관들이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이들을 전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단장을 제외한 대표단의 면면이나 방문 목적, 장소, 기간 등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측 군사교육기관과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는 고급 장교를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북한 내 최고 군사학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후 포병학 등 군사지식을 배운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달 19일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북한군 고위 관계자가 러시아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러 간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러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 동향을 계속 주시해오고 있다며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첫 군사협력 움직임에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의 9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북러는 지난달 정상회담 이전에도 여러 분야에서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인적 교류를 해왔지만 군사협력을 전면에 내세워 진행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군사협력 의혹 제기에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군사교육 대표단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북러 간 새 조약 체결 이후 군사협력을 노골화하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은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군사협력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북한 군사교육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특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시기와 맞춰 이 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서방에 보내는 압박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러가 드러내놓고 군사협력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을 비롯해가지고 서방의 움직임들도 빨라지고 강경해지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러시아든 북한이든 서로의 필요와 정세적인 상황들을 감안하면 그렇게 늦출 필요 없는 거다. 그리고 수위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끊임없이 이게 기민하고 활발하게 뭔가 굴러간다는 모습은 연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북한의 군사교육기관 책임자를 단장으로 한 방러라는 점에서 군 간부 양성을 위한 군사교육이 목적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기나 군사기술 분야보다는 낮은 수준의 협력 행보라는 겁니다. 박홍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대표단 구성과 목적을 밝히지 않은 만큼 단순한 교육 수준을 넘어 군사강국인 러시아와 여러 방면에서의 군사협력 물꼬를 트는 행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사교육이라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교육일지도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밀 무기 같은 거에 대한 교육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뭐 전투기라든지 그런 것도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교육이라는 게 작전적인 측면에서의 양국 간을 맞춰보는 것,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거고 동맹을 향해 가는 걸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편 러시아는 한러 관계가 악화된 원인을 한국이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타스 통신 등 러시아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게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판단하라고 한 발언에 대해 우리는 이 접근 방식에 반대하고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8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가진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 민폐라며 러시아에게 남북한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사실상 현재 평양에는 우리의 파트너가 있고 서울엔 반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 남한 모두 영내의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우리에게 적대적인 입장인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종 박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약간 양다리 걸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거든요. 한국 대사가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든지, 그러니까 한국이 확실하게 입장을 취하지 않는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파고들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레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러시아는 윤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행보를 심상치 않게 볼 것이라며 결국 윤 대통령에게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러 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우리의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군사 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 협력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영 김 하원 의원이 탈북자들과의 의회 행사를 앞두고 북한의 인권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7일 김정은 정권의 억압과 공포 아래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할 탈북자들과의 인도태평양 소위 라운드 테이블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의회에서 9일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탈북자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열리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권위주의 정권의 책임을 묻고 그 통치 아래 갇힌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고문과 강제노동, 투옥을 경험하고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잔혹 행위를 폭로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을 탈출한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나는 북한 인권 문제를 더 이상 뒷전으로 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내가 발의한 초당적 법안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북한 인권특사 역할을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태 담당 소위는 9일 한국에서 북한 인권운동 활동을 하는 탈북자들과의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개최합니다. 소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정된 증인은 한국의 최정훈 북한 인민해방전선 대표와 장세율 결해열 통일연대 대표, 김흥광 NK 지식연대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9명입니다. 이번 의회 행사는 오는 7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일주일 동안 열리는 제21차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입니다. 김 의원에게 행사 개최를 제안한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인권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끔찍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conditions are just as awful as ever. And so this particular North Korea Freedom Week is extremely timely.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탈북 사례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국경을 봉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13일까지 일주일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전 세계 탈북민들과 비영리기구 인권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해마다 개최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무부의 제니퍼 리틀존 해양 국제환경 과학 담당 차관보 대행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8일 보도자료에서 리틀존 차관보 대행이 7일부터 13일까지 필리핀과 한국을 방문한다며 한국에서는 미한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설립된 미한 환경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설립된 환경협력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해 무역과 환경정책,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한 미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환경협의회와 환경협력위원회는 통상 비슷한 시기에 연계돼 개최되며 네 번째로 열리는 올해 회의는 2019년 5월 워싱턴 회의 이후 거의 5년 만입니다. 앞서 2013년 2월 1차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고 2015년 11월 2차 회의는 한국 서울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또 리틀존 차관보 대행이 2025년 4월 한국에서 개최될 제10차 Our Ocean 컨퍼런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리틀존 차관보 대행은 한국에서 항공 및 우주기술, 핵융합에너지, 그리고 양자 컴퓨팅에 관한 정부 지원 연구 개발 시설들을 둘러볼 것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실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열병식 훈련장에서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북한의 열병식 개최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에서 이처럼 큰 변화가 포착된 건 4년 만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서 큰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최근 위성사진에선 옅은 회색이던 훈련장 중심부의 두 개 구역이 검은색 혹은 짙은 회색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멘트나 콘크리트 재질이었던 표면에 아스팔트가 깔린 것입니다. 아스팔트는 가로 165m와 세로 115m인 남쪽과 가로 100m, 세로 130m인 북쪽 지대에 덮였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3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 지대는 열병식 때 병력과 환영 인파가 자리하는 곳입니다. 이 지대 앞쪽, 즉 김일성 광장의 단상을 형상화한 곳에도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열병식 때 실제 차량이 행진하는 도로엔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은 채 여전히 콘크리트 재질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을 전후해 이곳에서 포장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1일까지만 해도 밝은색이던 바닥이 23일부터 짙은 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열병식 훈련장에서 이처럼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 건 약 4년 만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훈련장 동쪽 지대와 동북부 지대에 각각 차량과 병력이 머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이곳 열병식 훈련장을 새롭게 포장한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8일 BOA에 현재로선 도로를 포장한 것 외에 더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미림 비행장과 미림 승마장 북쪽에 위치한 열병식 훈련장은 김일성 광장 연단을 형상화한 구조물과 함께 병력 수천 명이 도열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 곳입니다. 평소엔 한산한 곳이지만 열병식 약 2달 전부터 병력과 차량이 집결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이곳 훈련장은 북한의 열병식 개최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점으로 꼽혀왔습니다. 다만 이번 위성사진에선 열병식 준비 과정 때 나타나는 차량이나 인파는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8일 핵과 미사일, 납치 문제 등 북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필리핀의 엔리케 마날로 외교장관과 길버트 테아도로 국방장관이 참석한 양국 외교장관 협의회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장관들이 최근 북한 관련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장관들은 북한이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양국은 이날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상호 접근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성명은 양국 장관들은 RAA 체결이 양국 간 국방 협력 전반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장관들은 RAA가 양국의 국방 파트너십을 격상시킬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제2부를 마치고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 이어서 제3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71년 7월 9일 닉슨 대통령 시절 미국의 헨리 키신저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이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키신저 보좌관은 이틀 동안 중국에 머물며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와 회담한 결과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계획에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은 양국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명예롭게 퇴진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으며 중국 또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날 헨리 키신저의 중국 방문이 있은 지 7개월 후 1972년 2월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역사적인 중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주석의 1972년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이후 처음으로 주계의 장막을 걷고 국제무대 복귀를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됩니다. 2002년 7월 9일 아프리카 연합이 공식 출범합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55개 아프리카 국가로 구성된 국제정부 간 기구입니다. 아프리카 연합의 전신은 아프리카 단결기구였습니다. 1963년 설립된 아프리카 단결기구는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르완다와 콩고, 소말리아의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유럽연합을 모델로 한 아프리카 연합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02년 7월 9일 아프리카 의회와 중앙은행의 설치, 단일 통화 도입 등을 목표로 아프리카 연합이 공식 출범합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아프리카 대륙이 가난에서 벗어나 민주화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